재테크하는 분들,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투자에 대한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죠. 네. 이게 낫지 않습니까? 무조건 저금하는 것보다. 네. 근데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입사를 같이 한 우리 신입사원이 있는데 동기들은 한 6년, 7년 만에 다 1억 정도 이렇게 저축을 해서 모았어요. 근데 한 친구만 2천만 원밖에 없어. 그럼 그 친구는 2천만 원을 모은 걸까요? 아니면 쓰다 남은 걸까요? 쓰다 남은 거죠. 그럼 모은 거 아니지, 그거는. 그죠? 뭐 양심상 남긴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그분은 야,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우리 동기들은 다 물어보니까 대충 한 1억 정도는 있던데 똑같은 월급 받으면서 내가 2천만 원밖에 없으니 얼마나 사실 자기가 뒤처졌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바로 인생 역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방 주식이나 코인에 들어가는 사람의 99%가 저축을 소홀히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또 찔리셨죠? 제가 많이 만나봐서 아는데 굉장히 주식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평상시에 저축을 안 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입니다. 아마 우리 이종환 아나운서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지금부터 10년 전이면 2013년도거든요. 2013년도는 지금보다는 경기가 좋았습니다. 뭐 그 당시엔 또 어렵다 그랬지만 지내놓고 보니까 그때는 좀 좋았었던 시절인데 당시에 모든 증권사에서 핏대를 세워가면서 이 주식은 우량주니까 무조건 장기 투자하면 성공합니다라고 투자를 찝어줬던 10개 종목이 있었어요. 아마 그 종목을 여러분들도 들으시면 아실 겁니다. 삼성전자, 네이버, 포스코, 현대차, SK텔레콤, 뭐 대한항공, 삼성생명, 현대상선, KT, KTNG 뭐 이런 회사들입니다. 여러분 뭐 들어보면 다 아실만한 회사들이고 이 회사들 지금 다 잘 나갑니다. 자, 그러면 2013년 전이면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화요. 그러면 이건 뭐 10년 전에 이걸 투자했다면 지금 그래도 뭐 오르지 않았을까? 지금 정확하게 2023년 10월 종가 기준으로 제가 얼마 전에 계산을 해봤는데 이 10개 종목 중에 6개가 플러스 4개가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그래도 6개는 10년 정도 투자하니까 어쨌든 플러스네. 자, 우리나라의 근원물가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품과 에너지 값을 뺀 나머지의 근원물가 지수가 있는데 이거 10년 평균이 한 2%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2% 정도는 근원물가 상승률이 있다는 거죠. 그걸 제외하고 제가 딱 봤어요. 그랬더니 딱 2개 빼고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누가 그걸 우량주라고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주식에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것이 어떤 세계인지를 제가 지금 좀 전에 어떤 사람이 주식에 몰두한다 그랬습니까? 저축을 소홀히 한 사람들. 자, 우리 시청하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러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막 무용담이 들리는 거야. 주식해서 뭐 돈 벌었다, 뭐 몇 프로 먹었다. 맞아요. 그러면 갑자기 막 불안해지면, 나만 주식, 내가 이 주식, 나도 분산 투자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마음속에 공포감이 일어나는데 그 공포감을 우리가 FOMO라고 합니다. FOMO. 옛날에 한동안 유행했던 말이에요. FOMO가 뭐냐면 Fear of Missing Out이라 그래서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하는 공포감입니다. 자, 이 공포감이 이렇게 극에 달했을 때 안 되겠다. 나도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주식시장에 뛰어들게 되거든요. 그때가 꼭지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왜 이렇게 나만 하면 안 되느냐. 그게 공포감이 들었을 때 행동에 옮기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을 관찰을 하다가 저 기업에 투자하면 무조건 나는 미래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확신과 신념이 들어서 그 누구 얘기도 들은 적이 없는데도 그 회사에 투자했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있지만 여러분이 주식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물어보면 그때 내가 왜 하게 됐더라? 그때 막 주변에서 막 다들 뭐 돈 벌었다 그러는데 나만 좀 뒤처지는 것 같아서 그 공포감에서 시작했잖아. 그 공포감이 들었다는 게 그게 꼭대기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을 통해서 뭔가 의미 있는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공포일 뿐이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공포감으로 시작하지 마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저축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저축으로 목돈을 좀 모아야 될 텐데 저축을 해서 목돈을 모을 수 있는 팁을 몇 가지 정도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아까 동기들은 다 1억 모았는데 본인은 2천만 원밖에 없더라.
그 8천만 원은 어딘가로 사라진 거잖아요. 그 8천만 원이 뭐 아름다운 추억으로 인별그램에 있겠지. 근데 문제는 돈을 어떻게 모을 거냐라고 하는 건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1억 정도 모은 분이 이제 1억 정도 모았으니까 저축을 계속하면서 이 1억을 100% 예금으로 돌리는 것보다는 일부를 조금 주식 같은데 위험 자산에 옮겨서 분산 투자를 해보자. 네. 그러면 그거는 분산 투자가 맞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천만 원밖에 못 모았으니까 불안해서 이 2천으로 한번 인생 역전해보자라고 주식시장에 들어가면 그거는 분산 투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1억까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위험 자산으로의 어떤 분산보다는 딱 예적금으로 모으라는 이야기인데 그럼 1억을 어떻게 모을 거냐라는 방법론이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이재용 아나운서님한테 제가 거꾸로 볼게요. 만약에 지금부터 1억을 모아야 된다. 뭐 그게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뭐 이렇게 모아야 된다라고 어떤 목표가 생기셨어.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재용 아나운서님 같으면 어떻게 모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냥 저축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이 주식에서 상처를 입고 그렇죠. 얼마나 많이 또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투자해서 손실을 받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요. 딱 그렇게 요즘 같은 경우는 금리가 그래도 한 4% 정도. 그 4% 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3년을 주식에 넣어놨다고 내가 12%를 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4%씩 또박또박 넣어놓으면 3년이면 그냥 12%가 생겨요. 그렇죠. 복리로 얘기하면 조금 더 붙을 수 있죠. 근데 요즘에는 이게 맞아요. 주식 상승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요 시기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모으고 있어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과 맥락이 같은데 지금 금리로 5년에 1억 만들려면 153만 원을 매달 저축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153만 원이 어떤 분한테는 뭐 그 정도 할 수 있지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153을 어떻게 하냐. 자, 그래서 그러면 153만 원이 좀 어렵다 그러면은 우리 이재용 아나운서님이 추천했던 것처럼 따박따박 저축을 하되 조금 기간을 늘려서 한 6년, 7년으로 모아보면 어떻겠느냐. 6년, 7년 후에 1억 만드는 저축을 해보자라고 하면 106만 원이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게 5년에 1억 만드는 거는 내가 그냥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7년에 1억 그러면 느낌이 이건 너무 먼 미래인데 그 7년 후가 오기는 오냐. 그리고 7년 후에 1억 타면은 그 1억이 지금 1억 아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1억이 나. 근데 맞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끊어가야 돼요. 맞아요. 이게 한 5년 플랜, 3년 플랜 해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 다 말씀해 주시는 것 그죠?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하는 게 낫더라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7년 후에 1억을 타면 지금 1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거야. 안 하려고. 그래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안 하려고 그러고 저는 하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좋다 이거야.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근원 물가 지수가 2%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7년 후에 1억이 지금 1억하고 화폐 가치가 같으려면 1억 곱하기 1 플러스 0.02에 7제곱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대략 1억 1,500 정도가 나와. 그러면 7년 후에 1억 1,500을 타면은 지금 1억하고 화폐 가치가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1억 1,500 만드는 저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53만 원은 너무 커서 못 하겠다. 한 100만 원 안 되는 돈으로 난 저축을 하고 싶은데 1억은 모으고 싶어. 근데 인플레이션은 또 극복하고 싶어.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을 잘 기억을 해보십시오. 자, 95만 원을 일단 적금을 하세요. 그거 할 수 있잖아요. 95만 원. 그리고 95만 원 적금을 딱 하고 남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 1억 만들기 저축한다. 그러면 언제 타는 건데? 얼마 내는데? 이런 거 물어보면 알려고 하지 마. 다쳐. 난 일단 95만 원으로 적금을 두는 거야. 자, 그리고 내년에 1년 후에 딱 10만 원만 더 하는 거예요. 10만 원은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월급도 올라갈 수도 있고 10만 원 더 하는 거예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딱 10만 원만 더 하면 이제 몇 년 안 남아요. 요렇게 하면 7년 후에 1억 2천이 나옵니다. 근데 1억 2천 중에 아까 1억 1,500만 있으면 지금 1억하고 똑같다 그랬잖아. 500 남네? 500은 2030년 월드컵 보러 가면 되죠. 그거 2030년에 타니까. 그러니까 저축하는 방식을요. 저는 항상 어떻게 저축을 하냐면 저축에 리워드를 넣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 타는 적금이 아니라
1,000만 원을 탄다면 1,000만 원 정도 모은 나한테는 50만 원 정도는 보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1,050을 만들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은 다시 재투자하고 50은 뭐 한우를 먹으러 가든지 아니면 뭐 나한테 뭐 필요한 걸 하든지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축하는 방법은 아까 우리 이종원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끊어가라. 3년 모으고 뭐 그다음에 5년 갔다가 뭐 7년 간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매년 처음부터 똑같은 금액을 7년, 5년 하는 것은 처음이 너무 무리니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매년 조금씩 에스컬레이션이 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숫자의 목표를 잡아서 하셔라.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에 꼭 자기에게 보상을 넣어놓는 거예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그 유튜브 구독자분들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264만 원짜리 적금을 또 새로 하나 들었거든요. 아, 힘들죠. 이게 과연 이제 질러놓고 야 이게 될까? 다달이? 네, 다달이. 근데 264만 원이 왜 264만 원이냐면 2026년 6월 11일 날 북중미 월드컵이 개막이에요. 아, 거기 가려고 지금. 거기 가려고. 근데 1억은 모아야 최소한 월드컵 보러 갈 수 있다. 그래서 그 1억 모으는 적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를 했는데 처음에 이제 구독자분들하고 약속을 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같이 하자. 좀 소득이 조금 있는 분들은 같이 할 수 있지 않냐. 해서 제가 이제 기업은행에 가입한 것도 이렇게 깠어요. 그래서 이제 공개하고 했는데 처음엔 하면서도 야, 이거 근데 아이씨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벌써 이제 내일 7번째가 이체되거든요. 그럼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29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 이자는 몇 프로짜리예요? 그게 기업은행에 5.13짜리. 야, 그거 괜찮다. 네,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제가 했는데 여러분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이걸 한 달 36개월을 내야만 내가 그렇죠. 월드컵 보러 가는 건데 딱 첫 달 한 번 빠지고 그날 이강인 선수가 월드컵에서 골 넣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축은 여러분 설레네, 이렇게 설레. 하셔야 돼요. 내가 아직 갖지는 않았지만 갖게 될 거를 생각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모으셔라. 제가 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슬기로운 소비 생활 10가지를 지키라라고 했던 이유가 그거를 안 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용기가 돼야 비로소 저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1억까지는 좀 이런 방법으로 모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또 돈 불리는 것도 생각을 하시지만 이제 돈을 지켜야 되는 나이에 접어든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네네. 내 돈을 지켜야 되는데 앞으로 노후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노후. 아, 나 집 하나 달랑 있는데 노후 대비해서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집 하나 달랑이 아닙니다. 집 하나 있다는 게 대단한 거죠, 대한민국에서는 사실은. 자,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202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최저 생계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매년 그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저 생계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유 그거는 뭐 정말 어마어마하게 힘든 분들이 생활하는 생활비 아니야.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진짜 대한민국에서 아주 최소한의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비. 이게 얼마냐면 1인 가구는 124만 6,735원. 124만 원 정도 되고요. 2인 가구는 207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뭐 굉장히 윤택하고 넉넉하게 사는 생활비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비가 124, 2인 가구는 207이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자, 노후 준비해야 되는데 노후 자금 얼마 모아야 돼? 자꾸 이런 걸 물어보신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이 딱 한 채가 있다. 그럼 집은 어쨌든 벽돌을 빼서 생활할 수는 없는 거니까. 물론 뭐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내 집에서 살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립니다. 그래서 내가 내 집에서 계속 꽃감 빼먹듯이 벽돌을 빼서 생활하는 걸 또 거북스러워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딱 말씀드릴게요. 노후 자금 얼마 모아야 된다라고 물어보시니까 그러면 이거 아닙니까? 1인 가구는 124만 원, 2인 가구는 207만 원. 1년으로 얘기하면 1인 가구는 1년에 1,500만 원, 2인 가구는 2,500만 원 정도의 자본소득이 있어야 된다. 자본소득이 뭡니까? 내가 어딘가 나가서 막 근로를 해갖고 워킹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소득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1년에 1,500만 원 정도가 자본소득으로 나온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년에 1,500만 원 정도 나온다는 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근로소득이 잠깐 멈춰도 내가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정도의 생활비 정도는 나오네? 이런 정도의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금리 4%로 3억 7,500입니다. 아. 자, 1인 가구들 잘 기억하세요. 3억 7,500은 자본이 있어야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오는 최저생계비 자본소득 4%와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기타 소득을 더해서 이제 조금 윤택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자, 2인 가구 같은 경우는 얼마냐? 2인 가구 같은 경우는 4%를 기준으로 보자면은 한 6억 5천 정도. 이 정도는 있어야 최저생계비 정도가 나온다라는. 이제 우리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자본소득이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 서민과 중산층을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본인을 중산층이나 부유층으로 보세요? 아니면 어떻게 서민층으로 보세요? 우리 그 카메라 감독님은 어떻게 뭐 우리 중산층이세요? 서민이 본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서민. 서민. 빛의 속도로 대답하시죠.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좀 낮춰서 맞아. 얘기하는 경향이 상당히 있어요. 이렇게 좀 겸손한 부분인데 네, 제가 네. 딱 정해드릴게요. 얼마가 있으면 뭐 중산층이고 부유층 이게 아니고 네. 오로지 근로소득에 의존한 생활을 하면 연봉이 3억이라도 서민입니다. 그리고 서민이네. 근로소득 굉장히 더 낮춰서 후려치시는 것 같은데 중산층은 뭐냐면 근로소득도 있는데 네. 자본소득도 있어. 이자 같은 게 들어오는 근데 거야. 그게 최저생계비 정도 이상은 나와. 그러면 그건 중산층인 거예요. 네. 그리고 부유층은 뭔지 아십니까? 부유층은 오로지 자본소득으로만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시스템으로 가는 거야. 그렇죠. 일 안 해도. 그 올해 가장 히트했던 드라마 중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네, 네. 안 보셨죠? 우리 이 영화? 좀 봤어요. 네. 거기에 유명한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대사 뭐냐면 근로소득만 내는 너는 모르는 이 종합소득세 내는 세상이 있단다. 혜정아. 이거 있잖아요. 그 대사가 있었나? 그렇죠. 그 대사. 그러니까 근로소득만 내는 너는 모르는 종합소득 내는 이 세상이 있단다. 혜정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중산층 이상이란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종합소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근로소득만으로는 안 돼요. 아니 근데 그게 아까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이 뭐 얼마가 있으면은 1년에 뭐 우리가 최저 생계비 정도의 이자 소득이 나온다. 근데 이자 소득 2천만 원 넘어가면 그것도 세금으로 그렇죠. 그것도 종합소득세에 가져가요. 합산이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한 거는 그냥 기준점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 그걸 꼭 무조건 금융소득으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의 자본, 그러니까 노후자금을 자꾸 물어보시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는 노후자금보다는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노후 준비를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3억 7천5백을 모아야 되겠다. 6억 5천 모아야 되겠다. 이것도 좋지만 일단 그 생각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노후에 얼마의 생활비가 들어갈 거냐를 계산해 봐야 돼요. 자, 2030도 해봐야 됩니다. 우리 PD님, 감독님도 다 해보셔야 돼요. 자, 왜 해봐야 되냐면 지금 쓰는 생활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얼마 쓰세요? 머릿속에 기억하셨죠? 한 달에 생활비 뭐 예를 들면 400, 500이다 생각하셨죠? 거기서 뭘 빼야 되냐면 대출 원리금 빼십시오. 어차피 은퇴하기 전까지는 대출은 다 상환한다고 가정을 하고 물론 못할 수도 있겠지만 원리금을 빼? 네. 원리금. 원금과 이자 원금과 이자 빼. 그 500만 원이 지금 생활비야. 그럼 거기서 대출 원리금 빼라는 거예요. 대출 원리금. 그리고 뭘 빼냐면 자녀 교육비를 빼셔야 돼요. 그럼 남는 게 없는데? 그 남는 게 없는 건 좋죠. 그러니까 생활비에서. 예. 그러면 남는 게 300이다 이거야. 300. 예. 자, 그러면 300이 여러분들의 순생활비예요. 그 순생활비에 1.5에서 2배 정도 들어갑니다. 노후에. 왜 많이 들어가지?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회사를 가고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여가 생활을 보내면서 쓴 생활비예요. 근데 노후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안 가지. 안 가지. 예. 물론 월화수를 사회활동을 하기는 하겠죠. 그러나 여가 생활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무조건 1.5에서 2배는 들어간다. 자, 그러면 그 생활비를 현재 화폐 가치로 계산해 보세요. 450이다. 그럼 매달 1일 날 내 통장에 450이 꽂혀야 돼. 그러면 일단 딱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제가 아까 서민은 근로소득에만 의존한다라고 하는 게 서민이라고 했잖아요. 서민이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서민이 영어로 뭐 무슨 ordinary people 이런 게 아니고 워킹 클래스가 서민이에요. 워킹을 하면 다 서민이다 이런 뜻입니다. 노동자네. 예. 워킹을 하면 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자본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자본소득이, 나도 멘토님, 저도 자본소득이 있는데, 뭐, 저기,
은행에 예금 한 5천만 원 해놨던 이자가 뭐 한 1년에 몇백 나오던데, 그 자본소득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1인 가구, 2인 가구가 생활할 수 있는 기본 생계비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아직 자본소득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니까 자본소득이 발생을 해야 된다. 종합소득세를 내야 된다. 종합소득세를 내야 된다. 그 이야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노후 준비도 돈 모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 내가 일단 1억 이상의 자본은 생겨야 그 다음에 야 이거를 뭐 부동산을 투자를 할지 아니면 뭐 조금 주식에 분산 투자를 할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뭐 청약을 할지 아니면 이걸로 요즘 최근에는 우리 젊은 직장인들 중에 엔잡이 열풍이거든요. 진짜 깜짝 놀라는 거는 이 얘기 들으면 참 이 얘기가 참 슬픈 얘기인데 좀 어떻게 듣겠다라는 슬픈 얘기인데 제가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멘토링을 많이 하는데 소득이 높은 친구일수록 엔잡을 해. 소득이 죄송합니다. 좀 낮은 분들은 굉장히 만족해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내가 보기에는 와 이거 소득으로 어떻게 앞으로 근데 이분들은 내가 뭐 결혼할 것도 아니고 집을 살 것도 아닌데 이 정도 소득이면 혼자 쓰긴 참 괜찮다. 욕심을 제거했구나. 응?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어려움에 적응해 버렸어. 나이가 아직 30대인데. 청년은 말이죠.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에서 발버둥을 치고 어떻게든 이것을 미래를 개선해 보겠다고 노력을 하는 게 청년의 마인드지. 어려움에 적응했다는 건 노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적응한 상태가 돼버렸다는 게 너무 슬픈 거야. 그러니까 그 소득이 좀 높은 분들은 막 눈에 불을 켜고 엔잡을 하는데 조금 말씀드리긴 좀 죄송스러운 얘기긴 한데 정말 여러분의 월급을 여러분의 한계라고 묶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도 일단은 자본을 만드는 것부터 일단 첫 단추를 끼워라. 내년도에 주식과 부동산이 뭐 어떨 거냐 뭐 설왕설래가 많아요. 시장에서 아마 뭐 유튜브나 많은 거 보고 계시죠?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내년도에 위험자산으로 옮겨 타셔서 의미 있는 변화는 없을 겁니다. 제가 단언을 하게 말씀드려요. 왜 그러느냐? 최근에 주식시장이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는 상당히 좀 좋았고요. 뭐 최근에도 좀 많이 올랐고 뭐 미국 주식, 한국 주식으로 제가 굳이 큰 테두리에서 말씀드리면 미국 주식의 최고점이 2021년 연말이었는데 그때 대비 지금 96%가 회복이에요. 그런가요? S&P 500은 거의 그 최고점 대비 96%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최고점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1년도 여름이었는데 그 최고점 대비 지금 80%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가 더 싸죠? 미국은 96%까지 회복이 됐고 우리나라는 80%까지밖에 회복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싸죠? 그럼 많은 분들은 뭐야? 야, 그러면 우리나라가 싸네. 우리나라를 조금 이렇게 좀 확보해 놓으면 좀 좋지 않겠느냐.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시장에서 늘 알려져 있는 얘기지만 경기가 하강할 때는 비싼 놈이 더 비싸진다. 뭐 이런 정설이 있거든요. 그래도 S&P 500이 낫다. 저는 둘 다 아니라고 봅니다. 왜? 최근에 주식시장에 나타났던 살짝 반등이라고 하는 건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미국의 통화정책이 어디로 갈 거냐. 그냥 거기에 초미의 관심사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뭐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 이게 아니고 그냥 오로지 금리가 지금 너무 높은 상태로 짓누르고 있었는데 요거 내려갈 거냐 안 내려갈 거냐에 온통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업데이트된 정보 여러분들도 보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정도의 상황에서는 내년도에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높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과거와 달리 시장을 뚫어져라 열심히 점도표라는 걸 옛날에 우리 안 봤거든요. 몰랐지 그런 거. 요즘 모든 투자자들이 그거 보고 있어요. 그거 상당히 그 점도표라는 게 뭡니까? 연준이 앞으로 6개월, 1년 후에 예상 기준금리의 수준을 이렇게 예고하는 건데 이걸 시장이 보기 시작을 했고 모든 투자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같은 엄청난 경제 위기가 와서 다시 금리를 막 어마어마하게 내리지 않는 한은 아무리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이미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주식시장에 다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인하가 현실로 다가와도 뭐 상당히 상승은 제한적이거나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실망해가지고 한 2% 인하할 줄 알았는데 1.5밖에 안 해? 저는 오히려 의미 있는 반등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김경필 멘토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전히 도끼질을 하시는 것보다는 도끼 나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객들의 자산을 관리해 주시잖아요. 네.
고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야, 이 사람은 정말 부자입니다 하는 자산가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최근에 자료 보니까 이제 한국의 100대 부자가 기준선이 한 4천억 정도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모시는 분들 중에서도 한국의 100대 부자 안에 들어갈 만한 부의 규모를 가진 분들이 2분 정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한국 최고의 부자라고 하면 뭐 4천억 이상 정도의 자산가? 네, 그런 분들 2분 정도는 제가 네, 고객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뭐 수준을 뛰어넘는 분들 말고 한 이 정도 되면 내가 보니까 부자다 하는 평균은 어느 정도 돼요? 저도 일을 하다 네. 보면 자산을 관리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부자의 기준이 어느 정도 레벨인가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네. 최근에 발간됐던 하나금융연구소에서 나왔던 부자 보고서를 보니까 네. 70억 정도의 자산을 보통 부자의 기준으로 금융보고서는 말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도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일반적인 전형적인 부자의 느낌은 강남권에 주택 하나를 자가로 소유하고 있고 금융자산 30억 정도면 부자라고 할 만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제가 기준으로 느끼기에도 한 70억에서 80억 정도면 그러네요. 부자 혹은 자산가라고 부를 만하다고 느껴집니다. 강남에 집이 있고 한 3, 40억의 자산을 굴릴 수 있다. 진짜 그 정도 되겠네요. 네, 한 7, 맞습니다. 80억 정도. 네, 그러면 가장 어린 부자도 있죠. 맞습니다. 가장 어린 부자는 몇 살이고 어느 정도 돼요? 네. 제가 아무래도 모시고 있는 분들은 강남권의 고객분들이다 보니까 제가 만났던 부자들 중에 가장 젊은 부자라고 해도 본인이 젊은 나이에 창업을 해서 그걸 엑시단 케이스였고, 그러니까 40대 중반 정도가 제가 모시는 그 고객분들, 특히나 100억 이상의 자산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그 정도가 자수성가형 부자로는 최연소였던 것 같고요. 당연히 부모님의 자산을 물려받은 자산가 중에 아주 어린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아주 어린 건 미성년자 말씀하시는 거죠? 미성년자죠. 네. 네. 그런데도 엄청난 규모의 자산을 굴리더라. 네, 맞습니다. 예. 평균 연령은 아까 40대 뭐 중후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은퇴 이후에 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 자산가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여기에 투자를 해놓고 월별로 이렇게 생활을 영위하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자산가라는 기준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우리의 뭐 생계를 해결할 정도의 소득은 충분한 분들이다 보니까요. 대부분 제가 모시고 있는 고객들은 60대에서 70대 고객분들이시고 70대 고객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의 자산은 이미 30대, 40대 이미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를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게 지금은 더 큰 규모가 돼서 당연히 뭐 근로하거나 생활에 대한 걱정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주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 더 많으시죠. 예. 네. 거기서 그런 분들은 그러면 다달이 이익이 나는 걸 빼서 쓰시는 게 아니고 그대로 그냥 눈덩이 굴러가듯이 굴러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는 자산을 잘 분리해 놓으셔서 네. 부동산 자산 일부 있으시고 또 뭐 우리가 주식형 자산으로 일부 있으시고 또 생활비로 사용하시는 일부 통장도 있으시고 그런데 생활비로 만들어 놓은 통장에 몇 년치 생활할 자금 정도 충분히 있다 보니까 부동산 혹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자산은 손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뭐 제가 모시고 있는 분들도 제가 12년째 모시고 있는데 12년간 출금은 한 번도 없었던 계좌도 있습니다. 네, 입금만 있었던. 네. 좋겠다. 저도 부럽습니다. 그 부자와 일반인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객들이 다 부자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뭐 어느 정도 소득은 되는 사람들이겠지만 그런 부자들과 일반인들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제가 보편적으로 느끼는 정말 큰 자산가들 혹은 우리가 네. 부자라고 부를 만한 분들의 특징은 아주 장기적 관점을 젊을 때부터 좀 가지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제가 지금 거래한 건 70대 분들이라도 30대, 40대 때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도 뭔가 미래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뭔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도 뭐 5년 후, 10년 후가 아니라 정말 길게 20년 후, 30년 후를 보고 의사결정하실 분들이 많아서 대표적인 게 30대 때 건물을 사신 분들이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30대 이미 40년 후, 50년 후를 보고 미래를 위한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니까 그런 분들이 제가 보면 젊을 때 이미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의사결정하셔서 지금은 그야말로 여유가 있으시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장기적 관점이고요. 그 결과로 얻은 결과물은 사실 제가 느끼기엔 여유가 있습니다. 네. 걔가 동동거리지 않는 거죠. 맞습니다. 네. 큰 걸음. 근데 이분들이 부를 일군 주된 거는 뭐였던 것 같습니까? 이게 주식, 부동산, 뭐 채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뭘로 돈을 버셨어요? 아마도 부자들을 만나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여러 유형의 부자들이 있을 텐데요.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일하면서 만나 뵙게 된 부자분들은 제가 도곡동과 대치동에 있었기 때문에 지난 10여 년간 대부분 다 강남 부자라고 불릴 만한 분들이었고 강남권의 부자들을 본다면 사실 100명의 부자로 본다면 90여 분은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큰 부를 이룬 분들이고요. 그중에 한 7, 8분 정도가 사업소득이신 것 같고 정말 100명의 한두 분 정도가 주식 투자를 통해서 부를 이뤄내신 분들이라서 한국으로 보면 당연히 특히 강남권에서는 부동산을 통한 부를 이룬 분들이 절대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은 확실히 부동산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국의 부자분들을 보면 의외로 그런 에피소드를 저도 많이 듣게 되는데 저도 재밌게 들었던 게 제 고객분이 강남권에 약간 여유 있는 정도의 자산가셨는데 이제 강원도 지역에 있는 친구 별장을 놀러 갔는데 그 별장 있는 마을 이장분이 찾아오셔서 마을에 땅 좀 사주시면 안 되냐, 서울분들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선회로 땅을 사놨는데 그게 나중에 정말 100배 넘게 올라서 엄청나게 큰 부가 됐다 이런 말씀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 보면 토지 투자도 역시나 뭐 성공률은 조금 낮았겠지만 성공하신 분들은 정말 100배 이상의 수익이 나는 엄청난 투자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주식으로 큰 돈 벌었다는 분들도 주식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돈을 모아놓으면 그 다음에 그걸로 건물을 사시든지 토지를 사시든지 해서 이건 세이브를 해놓고 그 다음에 계속 주식 투자를 하고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통해서 실제로 지금도 아마도 성공한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부를 만들어내게 되면 주식의 일부를 약간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 불리는 부동산 쪽으로 넘기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고, 뭐 최근에 뭐 슈퍼금이라고 불려지는 몇백억대 자산가분들 보면 자산의 일정 비율은 부동산을 좀 가져가는 것도 요즘에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네. 50대쯤 되면 이제 다들 이제 은퇴 후에 내 삶을 고민하잖아요. 네. 그 은퇴 후에 내 삶을 고민하게 되는 50대. 이때는 뭘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50대의 느낌이 과거와는 조금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0대라고 하더라도 사실 앞으로 남은 인생이 40년 혹은 그 이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50대로 가더라도 뭔가 투자를 시작하거나 자산을 만들어가기에 전혀 늦은 나이가 아니고 그때의 의사결정이 그야말로 저는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나봤던 자산가들 중에 성공적인 케이스랑은 결국 어떠한 자산을 취득하고 그게 20년 후, 30년 후 그 자산의 가치가 크게 증가한 거니까요. 50대라고 하더라도 뭔가 이제는 내가 성장을 멈추고 자산을 인출하는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여유자산 혹은 자본금이 있을 거잖아요. 그 자산을 30년 후, 40년 후 매우 장기적 관점을 봤을 때 지난 나의 경험을 비추어봤을 때 이러한 영역은 장기적으로 더 성장하겠구나라고 하는 곳에 지금이라도 자본을 배치해 두는 게 아마도 10년 후, 20년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과거에는 사실 50대라고 하면 뭔가 이제는 뭔가 안정을 찾고 뭔가 이제 뭔가 성장을 하거나 벌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걸 소비하는 나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인식의 관점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 고객분들도 80대 중반, 80대 후반 고객분들 재테크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으시고 50대 초반이라고 하면 사실 적어도 30년, 길게는 4, 50년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지내오면서 만들어진 지혜나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50대야말로 뭐 투자나 재테크를 시작하기에 정말 좋은 나이다. 이제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만나신 분들은 은퇴 준비 이미 다 끝내놓은 분들이 많으실 테지만 네. 그래도 은퇴 준비를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결국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퇴의 준비라는 건 결국 미래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거고 미래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건 바꿔 말하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다는 의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에게 과거에는 부동산 자산이 약간 여유 있게 있으면 특히 뭐 월세가 나온 상가 건물이나 혹은 오피스텔 건물 같은 것들이 노후에 되게 중요한 버팀목이었던 것 같고요. 최근의 트렌드 조금 변한 것 같은 게 미국의 자본시장을 보면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은퇴 준비를 미국 주식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파이어 트렌드나 아니면 미국 사례는 은퇴를 보면 왜 이렇게 일찍 은퇴했나요? 물어보면 주식 자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표현을 하는데 한국에서도 이제는 미국 주식을 통해서 은퇴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고 은퇴 준비를 미국 주식을 모아가는 형태로 하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지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미국 주식을 통해서 은퇴를 준비한다라고 콕 집어서 미국 주식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글쎄 제가 봐도 한국 주식은 지금 너무 어디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미국 주식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쪽이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사실 주식 시장이라는 건 우리가 투자 대상으로 주식을 바라보지만 실제로는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시장인데
기업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결국 하나의 산업을 지배하는 기업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기술 트렌드, 특히나 인공지능 산업이나 신기술 트렌드를 보면 최근 40년간 지속적으로 미국이 계속 우위를 네. 점유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미국의 마켓 쉐어가 글로벌력이 더 확장되어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기업들이 있는 국가들 중에 유럽 국가 혹은 뭐 한국 혹은 중국, 미국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더 강화되고 있고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투자 대상으로 볼 때도 미국이 투자하기 좀 더 좋은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네. 내가 지금 한 10억이 있어. 그래서 재테크를 좀 하고 노후에 안정적으로 좀 살고 싶어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뭘 권해주실지 그게 또 궁금해서 저희가 보기를 몇 개 좀 해봤어요. 1번 금, 네. 채권, 해외 채권, 주식, 해외 주식, 부동산, 해외 부동산, 리츠, 예적금, 현금, 네. 예술품, 네. 달러, 네. 보험, 네. 연금, 네. ETF 너무 많은가요? 이 중에서 한 3개? 너무 많으면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한 3개 정도. 네. 네. 선택지를 너무 많이 주셔서 저도 약간 고민이 되는데요. 네. 사실 저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 장기 투자가 가능할수록 주식이란 자산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현재 시점에 판단하고 한다면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가격이 지금은 꽤나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 주식이 중심이 되되 분산 투자는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 실제로 제가 10억의 자산을 포트폴리오 구성해 드린다면 절반 정도는 미국의 주식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해 드리고 싶고 미국의 대형주 포트폴리오 구성해 드리고 싶고 나머지 5억 정도로는 뭐 채권, 국내 채권이 아닌 미국 채권으로 구성해 드려서 채권과 미국 주식을 비율을 만들어 드린 다음에 만약 시장의 조정이나 시장의 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채권의 비중을 약간 줄이고 주식 자산의 비중을 약간 늘리는 형태로 도움을 드리고 싶고 그 외에 안전자산 성격의 뭐 금이나 보험이나 이런 자산들은 자산의 규모가 아주 크다면 자산 일부를 가져가겠지만 뭐 10억 정도의 자산 규모에서 너무 다양한 자산으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주식과 채권 정도의 분산 투자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여기 중에서 이거는 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는 것도 있습니까? 네. 사실 특정한 자산이 열의에 있다기보다는 자산은 각자의 목적들이 있는데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앞으로의 10년간은 과거의 10년, 20년보다는 인플레가 약간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야 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장기 보유했을 때 인플레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는지를 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바꿔서 말하면 너무 낮은 금리를 가진 고정금리형 상품들은 장기 보유했을 때는 좀 불리할 수 있다. 그런 것만 조금 유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금리가 오르던 시기에는 고금리 상품에 넣으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올 말 내년 되면 금리가 조금 낮아지기 시작하잖아요. 요럴 땐 채권의 매력이 있습니까?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보다 아마 내년과 내년으로 가면 채권의 금리가 약간 낮아지게 될 텐데 그러면 만기물이 긴 장기 채권의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가격이 약간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건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금리가 높을 때 발행된 채권이 금리가 낮을 때 발행된 채권보다 조건이 더 좋을 거잖아요. 더 많은 이자를 제공하는 거니까 당연히 금리가 낮은 구간이 되면 지금 발행된 채권들의 가치는 약간 더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 현금 흐름이 현재 가치화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장기물 국채를 사는 건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구간에서 장기물 채권을 가져가는 건 개인적으로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를 내가 취하는 것보다도 그 채권 자체를 팔아서 얻는 이익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채권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수익은 이자로 받는 이자 수익이 있고 채권의 가격이 올라간 자본 차익이 있을 텐데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본 차익이 극대화되는 시점은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자본 차익이 극대화되는 시점이라고 하는 건 금리가 아주 높아서 채권 가격이 아주 싼 시기에 사면 자본 차익이 극대화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시기는 약간 지난 것 같고 지금은 투자한다고 하면 자본 차익을 약간 기대할 수 있으면서 꽤 만족스러운 이자 수익을 주는, 그러니까 투자의 비중을 준다면 채권 투자에 이자 수익의 한 70%의 포커싱을 두고 자본 차익의 한 30% 정도 포커싱을 주는 의사결정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만기가 매우 긴 30년 이상의 만기를 가졌는데 캐시플로우 이자는 별로 발생하지 않는 채권은 자본 차익에만 너무 치중되어 있는 채권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장기물 중에서도 만기가 어느 정도 적당하면서 뭐 20년 내외 혹은 그 이내의 채권 중에서 현재 기대할 수 있는 확정된 이자 수익이 적당한 5% 이상 나오는 채권이면 개인적으로는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걸 잘 모르겠는 분들은 채권을 담은 ETF 같은 상품 하면 되는 거예요?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예. 네. 근데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시중에 이제 또 돈이 도니까 그때는 주식으로 오는 돈도 많아질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주식 가격도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이제 투자자들을 조금 어렵게 만드는 건데요. 네. 분명히 경제학 교과서에는 금리가 인하되는 구간에 주식 가격이 올라간다고 설명되어 있지만, 과거의 케이스를 보면 금리 인하가 실행된 시점은 사실 경제위기가 찾아오는 시점에 경제위기를 진화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했거든요. 그래 바꿔서 말하면 2008년이나 그 전의 위기 형태를 보면 금리 인하가 시장의 붕괴를 알리는 신호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실제 우리들은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경계감이 상당히 있어서 금리 인하를 계기로 오히려 주시장에 조금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때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투자에 더 유리한 환경이 되겠죠. 채권의 가격은 올라가고 주시장의 가격은 조금 노이즈가 생길 테니 그때 채권을 주식으로 옮겨가기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본시장에 경제에 뭔가 그 문제가 있으니까 한 옐로 카드 정도가 나올 때 금리가 낮아지더라.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대비를 해야 된다 이거군요. 맞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건 사실 저도 경제학 교과서에는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미래의 기업이 만들어낸 현금흐름의 할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기업 가치는 올라간다고 이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한해 의사결정의 배경에는 뭔가 문제가 생겨서 금리 인하를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신호를 우리가 꼭 좋다 이렇게 말하기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와 동갑이지만 저와 달리 40년간 10개 사업을 성공시킨 청담 캔디 언니 함석영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부자들의 자녀 교육에서 지켜보시기에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결국은 경험이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부를 잘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그게 장애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책으로 그때 제가 코엑스에 사무실 있을 때 서울문고가 있었어요. 코엑스에. 거기 센스 나오는 잡지사 나오는 곳이 서울문고. 거기를 이제 제가 자주 가서 정주영 회장의 일대기 뭐 이런 책으로 시작을 했어요. 오. 그리고 아버님이 사업하면서 가장 좋은 유산을 물려주신 게 경제신문 읽는 거. 아버님이 늘 신문을 제 어릴 때 기억에 읽으셨어. 저도 늘 읽었으나 기사로만 봤을 뿐. 이게 나는 여기서 뭘 해야지 생각 안 한 거죠. 그래서 평생을 신문을 지금까지 읽고 있다. 그게 이제 좀 얇고 넓은 지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제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을 때 뭐 장사꾼이나 사업가집 아들보다는 도서관집 아들로 키우고 싶어서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청담동에다가 제가 도서관을 차렸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인데 학원을 보냈더니 중학생 영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생존 교육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건 아니지. 학교가 문제가 아니야. 시험을 잘 봐서 뭐해? 그러고 나와서 얘가 뭐 할 건데? 멋지다. 그건 아니잖아. 내가 살아보냐. 그게 그렇게 한 게 다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야. 성공한 부자들을 보면 좀 공통점이 보일 것 같아요. 더구나 제목이 부의 인사이트잖아요. 네. 그들분의 인사이트를 보면 어떤 점이에요? 지금 늦었더라도 좀 참고로 해서 말년에 제목을 쌓아보려는. 글쎄, 제가 이제 그 여성 사업가로서 제가 멘토가 계셨어요. 강릉에 와서 제가 지연 학연이 없잖아요. 근데 강릉 출신의 여성 기업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한 20년 이상을 늘 제가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했는데 같이 우리가 이제 어디 이렇게 여성 기업인 모임이 있어서 부산 이런 데 가자면은 아침 4시면 딱 일어나셔요. 4시? 4시면 딱 일어나서 화장 다 하고 딱 앉아있어. 저는 자고 있는데. 그리고 밥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먹으려면 그때 1000명이 모이는 전국의 여성 경제 1000명이 모이는 모임이었는데 저는 이게 어디 모임을 가서 밥을 먹으려면 이렇게 맨 앞에 가서 먹는 거를 쭈삣쭈삣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쭈삣쭈삣 안 해. 맨 앞에가 딱 서. 맨 앞에가 딱 서. 그건 저랑 비슷한데. 좀 먹고 싶어서. 그래서 좀 다르더라고, 그런 게. 다르고,
굉장히 사업적으로도 성공하시고 그러니까 부자고 시간을 굉장히 잘 관리하는 분이고 관리도 잘하는 것이 첫째. 그리고 부지런하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겸손하시다.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지. 가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리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겉을 보고 사람을 판단을 해서 저 사람 없는 사람, 저 사람 하찮은 사람 이걸 안 하더라는 거야. 사람을 귀하게 여기더라는 거죠. 아, 진짜요? 예, 그런 걸 제가 그분들을 통해서 배웠어요. 물론 거기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부자들이 있죠. 네. 우리가 매스컴에서 많이 보지. 그런 사람 자체는 제가 아예 거리를 두니까. 그 사람이 돈 많은 거랑 저랑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벌었던 방식이나 태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런 무례하고 그런 태도를 갖는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가난해. 가짜 부자라고 저는 생각해. 맞아요. 그래서 저는 네. 진짜 부자를 만나고 싶고 돈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나 그런 거를 제가 많이 봐요. 그런 분들을 제가 모시고 가까이 가면서 옆에서 배우려고 하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죠. 네. 그리고 그분들이 진짜로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인사이트, 직관력이라든지 내면을 보는 눈이 있더라고요. 저는 SM 이수만 네. 회장을 꽤 오래전에 어떤 네. 그런 경제 포럼에서 봤는데 예. 강의를 하셨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근데 그때 영화 아바타가 나올 때였거든요. 저는 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놀라운 뭐 이런 영상력만 감동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로 앞으로 이 현대인들은 아바타의 시대가 올 거다. 그래서 뭐 대리자가 있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부캐라 그러죠. 그 아바타에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사실 이제 월급이라든가 뭐 사업소득 네. 이런 것만으로는 부자가 되기는 로또 당첨되기도 어려운 확률이 있는데요. 맞아요. 대표님도 그냥 벌어들인 수입 외에 투자도 좀 하시지 않나요? 뭐 부동산이랄지, 그쵸. 뭐 기업이랄지, 뭐 이런 거? 투자라기보다는 제가 제 아들 교육에 지금에 와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은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네. 근데 그걸로 사실은 참 집 한 채도 사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그렇죠. 못 따라가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제 주변의 부자를 보니까 네.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 사람들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다양하더라. 오. 그러니까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결국은 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투자를 어디선가 건전한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된 거지. 사업으로만 해서 부자가 됐다?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삼성동의 그 코엑스 한전 자리에 네네.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거기를 지려고 땅을 샀을 때 신문에 뭐라고 났어요? 너무 비싸게 샀다. 왜 저렇게 비싸게 샀냐 했는데 지금 그 이후에 또 배가 올랐어요. 갑자기 울분이 확. 그러니까 뭐냐면 돈이 돈을 버는 거야. 투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 맞아요.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네네네. 우리 직장인들도 돈을 잘 모아서 적금이나 저금을 두면은 우리가 인플레 때문에 우리가 못 따라가잖아. 수박이 500원짜리가 1,000원이 되잖아요. 사과값.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네. 집값이 오른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졌잖아. 맞아. 근데 우리가 그걸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돈이 녹아내리는 거야. 내가 건들지도 않아도 은행 넣어놨는데 녹아내리는 거야. 어떤 자산이든 투자를 해야 그걸 커버가 되는 거지. 그리고 진짜 부자들을 보니까요. 잘 쓴다는 게 뭐냐면 안 쓰는 걸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어디에 안 써야 되는지. 알더라. 저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있어요. 있는데 안 하고 다녀요. 있는 게 제가 산 건 아니에요. 뭐 결혼하면 남편들이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그걸 왜 사왔냐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까운 거죠. 그게 왜냐면 내가 그것이 이렇게 자산이 불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요새 진짜 다이어트가 많이 내렸던데 팔 수도 없고. 반짝반짝합니다. 아.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어디에 돈을 써야 되는 거가 다 틀리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배우는데 많이 써요. 그건 1,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이고 아깝지 않아. 왜? 뭐 IMF가 왔다, 뭐 코로나 팬데믹이 왔다, 다 내 자산 뭐가 다 녹아내릴 수 있어도 내 머릿속에 있는 유형의 자산은 누가 가져가지 못하잖아. 지금까지 우리나라 자기개발 웬만한 공부를 다 했어요. 지금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으니까 제 나이에, 손주볼 나이에 제가 경제적 독립이 되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속적으로 그걸 생성해 나가잖아요. 20, 30대보다 더. 근데 저는 예. 대표님이 그 구축하신 부나 예. 이런 것도 좀 부럽긴 하지만 예. 다른 영역이긴 한데 어떻게 60대 넘어서 SNS를 시작하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까 제가 트렌드를 되게 중시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시대가 옛날에는 내가 뭐 하나를 했으면 그걸 우리가 직장 생활도 30년, 사업도 한 아이템 갖고 30년을 우리가 벌어먹을 수 있었어. 네. 그렇지만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음. 수요보다는 공급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과거의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이러면 그건 개런티가 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지금 작년인가 코로나 팬데믹 때 강남에 강남 꼬마 빌딩을 누가 사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스타트업 이 젊은 3040이었어요. 오. 이분들이 원래 부자였냐?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예, 뭔가 이 사람들이 새로운 사업이나 뭔가 도전을 해서 새로운 부자가 탄생한 거거든요. 바람직하네요, 그건 몹시.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항상 그런 거를 시대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변하잖아요. 거기를 항상 올랐다. 끝자락이라도 잡고 가야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이러면은 20, 30대는 그냥 딱 사진 찍고 뭐 하는 금방 하잖아요. 저는 어려워요. 어려우면 어떻게 하겠어? 그 사람 한 번 배울 때는 한 5번, 10번 배우는 거야. 학원에서 배우고 오면 집에 와서 유튜브 틀어놓고 또 배우고. 그래도 잘하지 못해. 그러니까 새로운 뭐 연쇄 창업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사업이 가능하고. 이게 우리가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누구는 왜 지금 이 나이에 은퇴하지 않느냐. 젊은 애들도 빨리 돈 벌고 파이어족이 되는데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야. 왜? 창업하기 가장 좋은 시대에 살고 있고 누군가는 지금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은 정말 직장 다니기 힘들다. 뭐가 되는 게 없다. 난 그건 아니라고 봐요. 가장 사업하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고 60대 애들에게도? 60대고 할 것 없이 다. 오.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 좋은 기회를 많이 잡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요. 인공지능이 있다 해도 인공지능이 모든 걸 커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거기에 또 발생하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지. 그것이 뭐냐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야. 그걸 알아차림이라고 나는 그러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지. 우리 젊은 세대든 아니면 내 세대든 주민센터에 가도 디지털을 가르쳐. 이렇게 무슨 사거리에 이렇게 가면 청담 사거리에도 이렇게 걸어놔서 프랜카드. 있어요. 디지털을 네. 가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영석 PD도 이런 얘기 했던데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뭔가를 계속 꾸준히 하는 사람이 대단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한 대표님은 사업에 이제 시작하신 이후로 사업가로 CEO로서 내가 이거는 꾸준히 지켜온 습관 이런 게 있을까요? 아까 어떤 사업가가 새벽 4시에 일어나시던 것처럼 그게 뭐 라이프 패턴이든 리추얼이든 뭐 취향이든 뭐가 있나요? 있죠. 딱 2가지를 꼽는다 그러면 네. 하나는 신문 읽기. 신문 읽기. 옛날엔 3개, 4개를 봤어요. 종이신문 보시는 거죠? 종이신문을 봐요. 우리가 디지털로 본다 그러면 선택적 기사를 봅니다. 맞아요. 골라서. 뽑아낸 거. 종이신문을 왜 보겠어요? 선택적이 제가 아니라. 보고 싶은 것도 다 보잖아. 맞아요. 하이라이트 치고, 오리고, 킵하고, 스크립하고 다 되죠. 전직 신문 기자로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신문 하나는 읽기? 메모. 메모. 옛날에 제가 젊은 시절에는 눈 뜨고 잔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항상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낮 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다 보면은 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데 네. 자려고 보면은 불을 끄고 자려면 이게 나잖아요. 불을 계속 일어나서 켜는 거야. 그 메모 때문에. 그럼 잠을 설치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이만한 종이를 머리맡에 놔둬. 펜하고. 불을 안 켜고 막 쓰는 거야. 어머. 막 쓰면 아침에 일어나면 막 개발, 세발 막 써져 있잖아요. 여기저기. 그걸 정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제가 그 앱 중에서 노션이라는 앱을 잘 써요. 거기가 하나의 이 캔디 언니의 라이브러리다. 우리가 지금 정보화 시대에 살면서 유튜브라든가 책이라든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정보가 매일 들어와.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인풋이 있다 보니까 뭘 받는지를 몰라. 그래서 이 노션 앱에다가 카테고리를 제가 목차를 정합니다. 앞으로 내가 해야 할 비즈니스, 목차. 내가 봤던 좋은 글의 키워드. 그러면 이제 유튜브를 듀얼 모니터를 쓰면서 딱 유튜브를 봐요. 그럼 키워드가 좋은 게 나와. 그럼 그거 갖다 여기다 딱 옮기고. 통으로 좋아. 드래그 딱 해서 여기다 갖다 놔. 그러면은 정보를 모으고 정리만 해놔도 이게 기록의 힘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가고 비즈니스를 현재 잘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이 하나의 힘이 아닌가. 보니까 50대 초반에 그만둔 후배들이 많은데 그들이 지금 50대인 애들은 국민연금을 만 65세에 탈 수 있어요. 그럼 15년간 뭔가 그만큼 월급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경제 수단이 있어서 사업이나 뭐나 해야 된단 말이죠. 어떤 일을 취업도 어렵긴 하지만 맞아요. 어떤 일이든지 도전, 하다못해 외국에 가서 한국어 가르치는 일을 하던 맞아요. 지역 봉사활동을 하던 아니면 자격증을 따는 일이던 성공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도전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동원은 뭘까요? 그 후배들에게 어떻게 해주고 싶으세요? 길 가다가 만나는 인친들이 20대들 어제도 만나고 길거리 가다 그저께도 만났거든요. 네네. 근데 불안에 떨기 때문에 내 거를 보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우리 생각은 너무나 미래가 있다는 거야.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네.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거야. 네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현재를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초점이 오늘 하루를 이 순간을 잘 살으면은 그 하루가 매일이 돼서 그 하루가 매일매일 그 사람의 삶이 잘 되는 거지. 아직 오지 않은 거를 왜 걱정하냐는 거지. 오늘도 제대로 못 살면서. 그 제가 하는 말이 거야. 저 자신한테도 오늘이 항상 마지막이 내 삶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자. 사람들이 저한테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도전적으로 사냐 이러는데 아니 오늘이 마지막인데 어떻게 열정적으로 안 살겠어. 이 남아있는 시간이 오늘에 한정돼 있는데 그러니까 내 자신을 다 던지게 살고 기분 좋게 살고 기꺼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네. 오늘을 살아라.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가장 어떻게 보면 기회의 시간이다. 지금 시대가. 아하. 이거 옛날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유학을 가고 돈이 많은 사람은 어떤 기회가 있고 아니에요. 세계가 하나야. 장벽이 없어졌어. 여기 앉아서 안방에서 아마존 거 사고 중국에서 알리에서 사고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경이 없는 시대에 사는데 왜 여기서만 취직해야 되고 여기서만 그거 해야 되냐. 맞아요. 조금만 우리가 사고를 좀 확장시켜서 보면 그냥 젊었잖아. 이렇게 배낭 하나 미고 돈 벌어서 한 1,000불에도 쥐고 나가라는 거지. 그러면은 그 가는 자체가 굉장히 큰 경험이 되고 컨텐츠가 돼요. 인스타그램 하나 열고 블로그 열고 글을 쓰라는 거야. 자기의 실수와 도전에 그걸 쓰면 그걸로 사람들이 가두리가 되고 모이잖아요. 그게 컨텐츠가 돼서 자기가 할 비즈니스가 생기는 거예요.